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한때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이었던 미국 인텔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인텔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곳은 통신용 반도체가 주력인 기업 퀄컴인데요. 전문가들은 인텔 위기의 원인으로 시대적 변화에 뒤처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쟁자는 오직 미래의 인텔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혁신의 선두주자였던 인텔이 어쩌다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인지, 인텔의 역사와 세계 반도체 업계의 상황까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뉴질랜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뉴질랜드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언어주간 행사가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마오리 언어주간이 가장 크고 성대하게 열린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작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입니다. 헤즈볼라의 목표물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본부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헤즈볼라는 모사드가 지도자 암살과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을 담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한 로켓군의 연례 훈련으로 어떤 국가를 목표로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ICBM 훈련을 공해상으로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난 1980년 이후 무려 44년 만이라 동북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ICBM의 공식 명칭이나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중국군에 배치된 최신 ICBM인 둥펑 41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전 범위가 12,000에서 15,000km 안에서 중국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 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지원하는 나라 역시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자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미국 등 서방 논의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이 모든 일본산 식품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25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에 생산된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대만으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올해 2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만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키, 군마, 지바 등 5개 현에서 야생 조류고기와 버섯 등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날 동성 간의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결혼평등법이 왕실 관보에 게재돼서 동성 커플은 내년 1월 12일부터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태국은 대만과 네팔이 이어서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한 국가가 됐습니다.
태국의 성소수자 관련 단체는 법안 효력이 발의되는 날에 맞춰서 동성 커플의 대규모 결혼식을 주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44년 만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태평양 공해상을 향해서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한 ICBM을 발사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켓군의 연례 훈련이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ICBM 훈련을 공해상으로 공식으로 진행한 것이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라서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로켓군이 25일 오전 8시 44분쯤에 태평양 공해 관련 해역을 향해서 탄두를 장착한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고요. 네. 지정 해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국제법과 관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어떤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이번 훈련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파는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공해상으로 공식적으로 ICBM의 대기권 테스트를 수행한 것이 1980년 5월달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요. 일단 이날 발사된 ICBM의 공식 명칭,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작전 범위가 12,000에서 15,000개 달하는 둥펑 41일 것으로 미국이 보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또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아무튼 이 동북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긴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북한이 동해를 향해서 최근에 여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요. 네. 또 미국 육군도 필리핀과 지난 4월 달에 합동훈련에서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화력 과시에 나서면서 동북아 지역 긴장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 발사에 대해서 일본과 대만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방위상은 중국군의 동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분석을 계속함과 동시에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대만 국방부도 중국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공영 NHK 방송은 중국과 일본 관계자의 소식을 인용해서 호주와 미국 등에 대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발사 훈련 통보가 있었고 미사일 낙하 지점은 호주 주변에 공해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호주는 군사적 활동을 활발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 영국과 함께 이 세 개 나라가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체결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핵 잠수함 도입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오커스를 견제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네,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중동 지역 이야기인데요. 네. 지상전 임박, 전면전 초읽기 하고 키워드 정하셨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걱정, 우려, 반대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명목으로 레바논 전역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지금 전면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 방위군 참모총장이 지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할레비 참모총장은 25일 날 레바논 지상 공격을 훈련하고 있는 7기갑 여단을 직접 찾아서 지상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헤즈볼라가 모사드를 겨냥해서 텔아비브에 이제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헤즈볼라가 사거리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우 강력한 대응을 앞으로 받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뭔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작전은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지상작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전선의 중심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과 레바논 남부 지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전선을 옮기는 건데요. 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대원의 호출기와 무전기를 레바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그랬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서방 국가도 외신들도 그럴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20일에는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최고 사령관 포함해서 군 관계자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보복을 거듭 공언하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3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 간의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양측의 충돌을 우려한다면서도 당장 지상전이 발발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전을 막기 위해서 외교적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가 네. 정말 필요한 지금 맞습니다. 시점이 아닌가.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좀 가까워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약간 좀 먹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사실 불안하죠. 들긴 합니다. 예. 네. 다음 키워드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상황. 네. 예.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네. 해수면 상승했다는 상황을 이제 경고를 하면서 지금 당장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5일 날 유엔 총회에 참석한 구테스 사무총장이 지구는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네.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현재 바다 수면의 상승 속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2배 이상 빨리 상승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무총장 한 얘기는 2027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유엔의 만민을 위한 조기경보 운동이 발맞춰서 모든 회원국들이 내년에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전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무총장은 아직까지도 화석연료 태우면서 온실가스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극지의 얼음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과학자들도 이런 일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의 경고뿐만 아니라 각국 정상들, 주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이제 이걸 뭔가 막아야 된다는 건데 네. 최악의 경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직접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좀 무서운 경고를 너무 했습니다. 무서운데요. 네. 네. 그래서 유엔의 기후변화 국제정부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2100년까지는 지구상의 5개 나라, 몰디브, 투발루 이런 나라들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다, 이제 가라앉게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기후난면이 60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네. 기후 위기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가 네. 이제는 정말 아니다. 이런 네. 경고가 나온 건데요. 우리가 이제 난민 그러면은 전쟁을 피해서 그렇죠. 전국이 불안하니까 다른 나라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기후 나라, 난민. 네, 나라 자체가 없어지거나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 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럴 거면 출근을 하는 게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본에서 커피 한 잔만 시켜두고 장시간 그 카페에 머무는 손님들 때문에 업체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예. 카페에서 하루- 공부하기 좋다, 뭐 글쓰기 좋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한 9시쯤에 카페가 문을 네, 연다고 네. 하면은 저녁까지 해서 9시까지 영업한다고 하면 12시간이죠. 예. 근데 근데 그중에 커피 한 잔만 시키고 거기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주인 입장에서는 남는 조금 장사가 아닌 거죠. 예, 미치는 네. 장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출근을 하셔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낮은 회전율에다가 커피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그렇죠. 10시간 동안 앉아 있으니까 이 업주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카페 가는 사람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이제 코로나19 대유행하고 나서 원격 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집에서는 집중할 집중이 수가 안 돼서. 없으니까 이제 카페를 가게 되는데 시원하고 예. 덥지 않고 이제 겨울에 따뜻하고 그래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4시간 정도 뭐 이것도 사실 길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죠. 4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까지 앉아있게 되는데 사실 사무실 가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무가 있는데 네. 카페에서는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카페를 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예전에 일본의 카페들은 짧은 시간만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네, 단가가 낮더라도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장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회전율이 뚝 떨어지면서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됐고 특히 대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카페 점주들도 해볼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을 올릴까? 그러면 가격 올리는 건 좀 심정적으로 예. 손님들이 안 올 거니까. 예, 장벽이 너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사용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카페들은 들어오면은 90분에서 120분 정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뷔페 식당 가게 되면은
이용 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 가서 시간 다 됐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안 있죠. 오실까봐 그런 그래서 이제 갈등이 또 딜레마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단골들이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나도 이제 와서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네, 뭔가 눈치 보이고 편치 않은 거죠. 네, 누군가 손님 계속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있으면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지난 4월달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이런 것도 하나 올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요. 네. 좌석 2개를 이제 차지하고서는 노트북, 모니터를 올려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리고 커피는 한 잔. 그리고 그러면 좀 그거는. 그래서 테이블 위에 충전기, 케이블 등 물건을 어지럽게 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참 예. 업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출근하시죠. 그냥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커피든 음료든 네. 한 번씩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네. 일부 업주들은 이제 뭐 리필을 하거나 네, 아니면 네, 이제 뭐 네. 간단한 간식이라 좀 시켜달라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시간 계시면 식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요 지혜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조기 교육의 나비 효과. 예. 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미국이나 영국 어린이보다 근시 비율이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경 쓴 아이들 참 맞아요. 많죠. 저희 아이도 이번 여름방학 때 안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희 조카들도 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친구들도 많이 네.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오니까 다 안경 쓰고 왔더라고요. 네. 중국 연구팀이 영국의 안과 과학지 이제 학회지에 실은 내용인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가운데 근시 비율을 봤더니 36%가 된다고요. 전 세계 어린이 뭐 3명 중에 1명은 안경을 네, 쓰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건데 1990년대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늘어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는 6개 대륙의 50개 국가의 어린이 10대 청소년 포함해서 50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어린이가 그 외 지역의 어린이에 비해서 근시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건데요. 일본 어린이의 85%, 한국 어린이의 73%가 근시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어린이 근시 비율도 40% 넘어섰는데요. 반면에 네. 파라과이, 우간다 어린이의 근시 비율은 1%에 불과했고요. 영국과 아일랜드, 미국 어린이들의 근시 비율도 15%에 그쳤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아시겠죠? 네, 일단은 코로나19 그 네. 대유행 이후에 아무래도 집에서 생활 많이 하니까 좀 근시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네, 늘어나면서 네. 아무래도 뭘 보겠죠. 멀리 보지 않아요. 맞죠? 예, 예. 집이 정말 무슨 수백 평이지 않는 이상 집에서 봐봤자 TV 보거나 예. 뭐 다 가까이 있는 것들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력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특히 이렇게 뭔가 화면을 보는 것, 네.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렇죠. 탭 이런 것들인데요. 네. 연구팀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에서는 2살 때부터 아이 교육을 시작하는 조기 교육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눈 근육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은 근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6살부터 8살 사이에 교육을 시작하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근시 비율은 아시아 지역보다 7배 정도 낮다고 합니다. 결론은 확실하네요. 조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공부를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눈이 먼저 나빠진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연구팀은 2050년까지 어린이 근시 비중이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제 근시가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어린이들은 뭐 사실 마음껏 뛰어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한 엄마로서 반성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돈 먹는 판다? 네. 뭐 돈 먹는 하마 이런 발언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판다도 돈을 꽤 많이 필요로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핀란드한 동물원이 막대한 유지 비용 때문에 중국에서 대여한 자이언트 판다 2마리를 조기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핀란드에 있는 아타리 동물원은 자이언트 판다 루미 그리고 파일에 대해서 한 달간 격리를 거쳐서 오는 11월 달에 중국으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동물 보호에 관한 공동 협약에 서명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 해부터 핀란드에 이 판다가 임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임대 기간은 총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 측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에 루미아 파이를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결국 반환한다고 하는데요. 네. 민간 기업이 이 동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판다들이 살고 있는 스노우 판다 하우스 이 시설을 만드는데 우리 돈으로 118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중국 측에 임대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연간 우리 돈으로 22억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긴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동물원 찾는 방문객들이 줄어서 동물원 재정 자체도 나빠졌고 그리고 핀란드 정부 측에 이 동물원이 자금 지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1970년대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면서 이 판다 한 쌍을 5월 선물로 주면서 이 적극적으로 판다 외교 펼치면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판다를 이제 대여하게 된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개 국가에서 63마리의 판다를 대여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2016년에 시진핑 주석 왔었을 때 한중 친선을 도모한다는 상징으로 아이바오 러바오가 왔었고요.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와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중국이 10년 정도 장기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임대료가 지금 핀란드는 22억 원 정도 되는데 보통 한 우리 돈으로 13억 원 환율 고려하면은 그 정도 돈을 내고 빌려준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판다를 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통과가 되면 네. 판다를 대여한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긴 그쵸. 하네요. 네. 한 달에 거의 유지 비용이 2억씩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이 정도면 밥값은 한 거죠. 누가 이렇게 밥값을 잘했을까요? 네, 당첨된 복권을 입에 물고 온 고양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메건 씨가 최근에 사회 강경방 서비스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복권을 물고 집으로 들어온 장면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네. 고양이 입에 종이가 물려 있었는데 그걸 봤더니 당첨금이 10파운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8,000원 정도 되는 스크래치 복권이었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뭐 1,1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평소에도 이 반려묘가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은 뭔가 잘 물어온다고. 그래서 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집세 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 고양이 도대체 뭘 하나? 복권 하나 안 물어오나? 라고 말하면서 예. 복권으로 고양이에게 맛있는 출 하나 사주세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8,000원이지 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퀸의 노래 Somebody to Love 전해드립니다. Each morning I get out my diary, can barely stand on my feet. Take a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and cry. Lord, what you done to me? I have spent all my years in believing you, but I just can't get no relief. Lord, somebody, ooh, somebody, can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I work every day of my life. I work till I ache my bones. At the end of the day, I take home my holiday. Tired out, my knees lie straight away till the tears run down from my eyes. Oh, somebody, ooh, somebody, can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He works every day. I tried, but everybody wants to put me down. They say I'm gone crazy. They say I got a lot of water in my brain. I got no common sens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 개의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를 놓고 현금 지원성 공약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해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 한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 내려가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년 뒤 0.44%포인트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이른바 취약 자영업자의 2분기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10.15%로 비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0.44%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자위대 호이암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남태평양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뉴질랜드에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접할 수 있는 태평양 언어 주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이 내용 알아보죠.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김훈대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태평양 언어 주간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고 그중에서 오클랜드는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입니다. 네. 현재 뉴질랜드에는 16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물론 영어고 그 다음이 마오리어, 사모아어, 중국어, 힌디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영어, 마오리어, 뉴질랜드 수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뉴질랜드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많은데 특히 태평양 지역의 언어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그들이 나란 말을 지켜가기 위해서 태평양 언어 주간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언어 주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올해로 11회를 맞았습니다. 올해 태평양 언어 주간의 주제는 아케 영원한 언어라는 뜻입니다. 네, 5월부터 이렇게 매달 언어 주간 행사가 진행되는 거네요. 네. 네. 월별로 어떤 내용이 네.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월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5월에는 로투마오 주간이 있습니다. 네. 1881년에 피지에 통합된 피지의 부속섬 로투마의 언어 주간입니다. 그리고 사모아어 주간도 5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월에는 키리바시는 인구 12만 명의 조그만 섬인데 7월에 키리바시어 주간이 있었고 8월에는 쿡제도와 통가어 주간이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마오리어 주간이 치러졌고요. 현재 투발루어 주간이 진행 중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피지 언어 주간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네, 9월에 있었던 마오리 언어 주간이 가장 크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요? 네. 마오리족의 전통을 볼 수 있는 행사들이 이어졌는데요. 그중에서 얼굴, 특히
아랫입술 밑에서 턱까지 문신을 하거나 네. 온몸에 문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마오리 전통입니다. 마오리 민속 공연인 카파하카를 관람하고 또 마오리 전통 음식인 항이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단체 관광을 하신 분들은 이 항이를 한 번쯤 맛봤을 줄 압니다만은 네. 항이를 만들려면 우선 땅을 50cm에서 한 1m 깊이로 파야 됩니다. 양고기 등 각종 고기와 해산물, 쿠마라, 고구마를 여기서는 쿠마라라고 부릅니다. 네. 쿠마라와 감자 등 다양한 채소를 아마잎에 싸서 땅 속에 넣고 땅 위에 불을 지펴서 그 열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음식을 익혀내는 요리가 바로 항입니다. 네. 그리고 돌을 데운 다음에 뜨거운 돌 위에 음식을 올려서 익혀 먹는 우무라고 하는 요리도 있는데요. 항이는 땅 속에서 익히는 것이고 예. 우무는 지상에서 익혀 먹는 요리입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인구는 9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15% 정도인데 이들의 모두 마오리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젊은 층은 마오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공식 회의나 행사 때는 반드시 마오리 족장이나 목사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축사를 마오리어로 합니다. 네. 참석자들은 대부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10분 내지 20분 어떨 때는 30분가량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마오리어를 존중하고 있고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럭비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 네. 이 올 블랙스 럭비 팀이 경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카를 선보입니다. 큰 소리의 구령과 눈을 크게 뜨고 혓바닥을 길게 내밀면서 추는 하카춤은 네. 이 마오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상대방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는 춤입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백인인데도 마오리 피가 약간만 섞여 있어도 자신이 마오리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마오리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마오리어 주간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요? 네,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발견한 유럽인은 1642년 아벨 타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840년에 마오리 부족들과 영국 정부 간의 와이탕이 조약이 맺어지면서 뉴질랜드는 영국의 사실상 식민지가 됐습니다. 영국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면서 당시에는 마오리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마오리어를 하면 무례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의 상황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1975년 통계를 보면 마오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마오리 학생들은 5%에 지나지 않아서 마오리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마오리어 주간을 설정하고 기념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공무원의 경우 최소한의 마오리어는 의무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마오리를 상대로 하는 공무원의 경우나 경찰은 마오리어를 잘해야 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마오리어로는 키오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난 노동당 정부에서 특히 마오리어를 강조했는데 지금 국민당 정부는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은 도시 이름이나 강 이름, 산 이름, 거리 이름 중에 마오리어로 된 것이 많은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뉴질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 주간 행사 소식 들으니까 요즘 뭐 세계적으로 한국어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네. 뉴질랜드 이 행사 주간에도 한국어 주간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존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로 1위가 영어, 2위가 놀랍게도 한국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민간 자선단체인 한유문화원에서 뉴질랜드 교육부에 한국어 주간도 마련하자는 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한국도 태평양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요 소식 전해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은대 통신원이었습니다.
외계인들이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을 정도로 혁신적인 기업이었죠. 인텔이 요즘에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였던 퀄컴의 인수 대상이 됐다는 굴욕적인 소식에 인텔이 몰락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인텔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AI 인공지능 참 요즘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산업계에서 빠지는 곳이 없잖아요. 네네. 반도체 업종하고는 뭐 인공지능 하면은 뭐 많이 밀접한 관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구동하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필요한데 네. 그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가 아니라 좀 특별한 인공지능용 반도체인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당연히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네. 그리고 점점 더 성능 좋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모든 산업군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이제 전통 반도체 회사들이 기존 사업 말고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용 반도체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대형 기술 기업 그러니까 구글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다 심지어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까지 자체적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챗 GPT로 유명해진 이제 오픈 AI까지 그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나서기로 했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수천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용 반도체 하면 뭐 요즘 당연히 엔비디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처음에는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잖아요. 어떤 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까지 선도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인데요. 네, 먼저 그 인공지능용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 네네. 그 일반 PC에 들어가는 그 일반 반도체보다 이 인공지능용 반도체는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학습하는 그리고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병렬 처리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레이싱 게임이나 아니면 네. 1인칭 슈팅 같은 어떤 고사양 3D 게임을 돌리려면 네. 이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픽 카드가 3D 그래픽을 생생하게 구현을 하려면 네. 이 수많은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갖고 있는 그 연산 능력하고 네. 또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연산 능력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 그래픽 카드 기술을 인공지능에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 그래픽 카드의 핵심인 그 GPU라는 걸 지금의 인공지능 연산에 활용해 오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뜨기 전부터 네. 그 그래픽 카드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GeForce라는 그래픽 카드가 유명한데요. 네. 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유명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 초창기에 그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거기에 또 들어가는 GPU를 많이 갖다 썼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일종의 선점 효과라고 볼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사실 경쟁 업체들이 있었을 테니 그래픽 카드 좀 배 아프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줄 몰랐겠죠? 네, 어느 정도의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른 그래픽 카드 회사들도 뭐 조금 늦기는 했지만 뭐 서둘러서 인공지능 개발에 나서긴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를 뭐 추격만 하고 있지 뭐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렇죠. 실정입니다. 특히 AMD라고 지금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 엔비디아하고 좀 치열하게 경쟁하던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주요 반도체 주식을 설명할 때도 이제 항상 꼽히는 곳입니다. 여기 AMD는 그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 AMD의 라데온이 이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GeForce 못지않게 인기가 뭐 적지는 않았는데 이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에 좀 밀렸습니다. 좀 가성비 제품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AMD의 그 그래픽 카드 그리고 그 GPU가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가 더 앞서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각광받기 시작했던 그 초창기부터
하면서 네.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란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좀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개발을 했고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 어떤 전반의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도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좀 부단히 키우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초창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빨리 판단하고 판단력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규모 투자를 빨리 해서 선점하는 효과를 얻었던 것. 근데 엔비디아가 급부상하는 동안 반대로 침몰 위기에 빠진 것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로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를 만드는 인텔인데요. 네. 이 인텔은 뭐 한때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로 군림을 했고요. 그렇죠. 네, 당시 업계에서는 이제 반도체 왕국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러니까 PC하고 또 서버용 이 C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인텔에 대해서는. 네네. 왜냐하면 제 지금 그 노트북에도 여기 보면 인텔이라는 글씨가 써있죠. 적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인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웬만한 PC에 있는 CPU는 뭐 거의 다 인텔 그렇죠. 네,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네.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반도체 최강자라고 불렸던 인텔인데 네. 지금은 뭐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인텔이 지금 사업 구조 조정과 또 직원 해고를 통해서 좀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섰고 또 일부 자회사의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알려진 것만 봐도 네. 지금 인텔 상황이 어떤지 짐작 가능한데요.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인텔을 외면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에서 인텔이 제명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그래요. 네, 그 인텔이 다우지수 편입 종목 중에서 좀 가장 부진한 주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경쟁사인 통신 반도체 회사 그 퀄컴이 네. 인텔의 인수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뭐 과거에는 한때 초강자로 불렸는데 그 위상에서 벗어나는 걸 떠나서 뭐 이제는 피인수 대상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굴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참 세월이 야속하다 이렇게 인텔 측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정말 혁신적인 기업의 대명사였잖아요. 과거에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인텔이 혁신의 아이콘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창업자인 고든 무어 명예회장이 지금 반도체 산업의 어떤 성장 공식으로 통하는 그 무어의 법칙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당시까지만 해도 인텔이 그 최초의 타이틀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초의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뭐 네. CPU까지 모두 인텔의 손에서 나왔고요. 당시 기술의 진보가 너무 빨라서 뭐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인텔의 외계인 직원이라도 있나라는 농담이 돈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특히 그 PC 운영 체제를 장악한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이제 그 윈텔 동맹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인텔의 이제 텔을 딴 건데, 네. 인텔의 CPU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만나면서 이 두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세계 산업 표준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없던 길을 개척해 나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새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면 반드시 인텔 CPU하고의 어떤 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랬던 인텔이 지금은 이제 경쟁사들에 밀리면서 어떤 과거의 영광이 뭐 지금은 퇴색해 버렸다라는 좀 씁쓸한 상황입니다. 어떡하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느냐. 그냥 세월만 탓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계기가 있는데요. 네. 그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내다보고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네. 그거랑 다르게 인텔은 좀 인공지능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한시했다라고도 보이는데 한 6, 7년 전에 인텔이 그 네. 지금의 이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좀 지분 투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네, 뭐 오픈 AI가 그때는 뭐 유명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이제 그 인텔이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과연 성공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게 패착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이 늦어졌고 이제 결국은 몰락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서는 지금 인텔이 한 발 뒤쳐졌으니까 제조 쪽인 그 위탁 생산, 그러니까 네. 그 파운드리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네. 뭐 이건 이미 대만의 TSMC나 그렇죠. 삼성전자가 막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네. 또 심지어 인텔의 전통적인 강점이었던 그 CPU 시장에서도 어떤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제명되는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가 대신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네, 이 인텔의 매출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한 3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우등생과 그 지각생의 운명이 뭐 좀 어떻게 엇갈렸는지를 극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이렇게 달라지는 거군요. 네. 예. 인텔이 뭐 반도체 늦게 뛰어든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예. 네. 좀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당연히 뭐 인텔 실적이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렇겠죠. 있는데요. 네. 마침 얼마 전에 발간된 그 모건 스탠리 반도체 전망 보고서가 있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달 그 15일에 뭐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네. 여기서의 겨울은 이제 반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시장 미래가 어두울 거라고 전망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전망을 좀 암울하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을 크게 했는데 네. 그러면서 실제 일부 기업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뭐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좀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경기 하강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반박하면서 네. 어떤 업계하고도 증권가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텔이 정말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는데요. 예.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면 뭐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인텔의 매출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인텔 측면에서는 칩 개발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아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업황 관련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차치해 두더라도 또 네. 역전의 발판이 아직 남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바로 인텔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차세대 칩 제조 기술이 성공하는지 여부인데요. 네.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1.8 나노 공정으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거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이 공정으로 생산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뭐 TSMC나 삼성전자보다 더 한 발 앞서게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정의 주요 고객사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세계 1위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네, 또 자금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국방부의 그 군사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넘는 추가 보조금을 따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세계 4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이제 인텔에 한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조 6천억 원 정도 투자를 제안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또 앞에서 퀄컴이 인텔에 인수 제안을 했다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뭐 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반독점 규제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인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도 뭔가 결단을 내릴 때는 우리 인생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타이밍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산업계 전반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텔 이야기 들으면서. 네. 이 타이밍,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발빠른 시장 선점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보다 퍼스트 무버가 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 말이 그러니까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21년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는데 네. 이제 과거에 스마트폰 시장에 좀 한 발 늦게 뛰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LG전자가 이제 세계 1위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1,000억 원을 주고 컨설팅을 의뢰했었는데 맥킨지가 일단 뭐 스마트폰 시장보다는 어떤 피처폰 쪽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했고 LG전자도 이걸 좀 참고해서 네. 피처폰을 강화하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악수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10년 동안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뭐 이미 늦었다는 안 평가고요. 됐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처럼 후발주자여도 좀 열심히 따라잡으면 시장 지배력을 좀 치워갈 수는 있는데 이제 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뭐 그런 이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처음에 그 결단을 내리는 게 선택이 중요하다. 순간의 선택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 관련 기술 어떻게 잘 선점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 HBM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데요. 지금 국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이 이거 3위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닉스에 다소 뒤처져 HBM 시장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만약 이게 통과하면 이제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어떤 그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고 또 네.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하고 생산 능력이 힘쓰면 어떤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인텔의 위기를. 글로벌 경제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크 앤 써니의 You Sang to Me 전해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